한 해의 첫 업무도 또 새로운 도전과 결심도 기분 좋게 잘 해내고 돌아오셨는지요? 2019년의 뉴스나이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를 통해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반도에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만들어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KTN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일 김태우 수사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여야는 특별 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의사를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숨진 임세원 교수를 향한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짜리 딸을 화장실에 가두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딸의 머리에 멍자국이 추가로 발견되며 경찰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시작으로 핵심 증인들을 신문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와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한파가 물러나겠지만 그동안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 영상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잠정적인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김도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신년회를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대통령 신년회가 열리는 건 처음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도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면 2019년은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시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면서 산업 전 분야에서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 경제를 추격하던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고 혁신 성장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여 함께 잘 살자는 포용적 성장 기조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아동지원 등 생활지원 확대와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자영업자 경영 지원, 안전, 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도 적극 추진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과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는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혁신과 포용 모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력과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16번의 도발에서 36번의 남북회담으로 극적 반전을 보여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벅찬 마음으로 평화의 길을 걸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변함없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이를 토대로 남북 경제협력 확대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북방으로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협력을 넓힌다는 신북방, 신남방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돌이킬 수 없는 평화는 지난해 불발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올해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가 논의돼야 하는데 회담을 준비하는 고위급 회담조차 막혀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 조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연초에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미 양측의 접점을 찾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새해를 맞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예고했듯이 올 한 해는 경제 발전에 총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발전에는 결국 비핵화 협상 진전이 필요한데 그래서 북미 담판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설지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30분 남짓 신년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경제입니다. 모두 38번을 언급하며 경제 건설을 강조했고 그 방법으로는 자립과 자력이 10여 차례나 거론됐습니다. 북한 매체도 신년사 이튿날 자력갱생을 기치로 내걸고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의 힘, 자기의 두뇌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큼직큼직한 연구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하시며 대북 제재로 대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대북 투자와 수출이 막힌 현 상황을 풀지 않고선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반 꾸준히 1%대를 기록하던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6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가 싶더니 대북 투자 금지가 한층 강화된 이듬해 마이너스 3.5%로 추락했습니다. 외자 유치를 겨냥한 경제개발국 개발 등 대외 경제 부문은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주력해온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대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사업 재개로 활로를 뚫어보려는 속내도 내비쳤지만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남북 간의 논의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및 우리 내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없이는 남북 협력 사업도 더 이상 속도를 올리기 어려워 북한이 미국과의 담판을 통한 정면 돌파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 단추를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않고 내겐 더 큰 핵 단추가 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 역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 모두 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나도 고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김 위원장 신년사 다음 날 트위터로 호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잘 깨닫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제조나 실험,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한 미 공영 PBS 보도를 인용하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협상 의지에 긍정 화답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제재 완화와 경제 발전이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 문제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ou look at North Korea, we're doing really well. Rockets aren't being fired, missiles aren't being fired. We're in no rush.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화 의지에 주목하면서도 미국이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방점을 뒀습니다. 북미가 대화 의지는 분명하지만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한 가운데 교착 상태를 이어갈지 정상 간 담판을 시도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나오느냐에 따라 새해 초 북미 대화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늘 가던 길이지만 새해 첫 출근길은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이죠. 기대와 설렘 속에 하루를 힘차게 시작한 시민들을 부장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 여전히 쌀쌀한 날씨에 매일 지나던 길이지만 기분만큼은 특별합니다. 이전 같으면 바쁘기만 했을 출근길에 새해 소망도 되새겨보고 주변의 안녕도 기원합니다. 새해는 모두 다 황금돼지처럼 건강하고 무엇보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힘찬 한 해가 돼서 잘할 수 있을까? 새 출발은 언제나 떨리기 마련. 모두가 함께 새로 시작하는 날인 만큼 조금 더 용기를 내봅니다. 새로 회사를 옮겼는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은 더 이제 사실 지금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때잖아요. 다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새해 상징인 황금돼지 저금통에 담아 나누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출근의 헌혈 봉사로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싶어서 제 피라도 좀 나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고요. 기대와 설렘 속에 새 출발을 다짐한 특별한 출근길. 새해 첫 일과를 시작한 시민들은 서로 다른 일터로 향했지만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주요 기업들은 오늘 시무식을 열고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내외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가운데 대부분 기업들은 혁신을 화두로 내걸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포화 상태에 부딪힌 삼성전자는 시무식에서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올해도 이재용 부회장은 빠진 상태에서 시무식을 주관한 김기남 대표이사는 위기 극복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역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에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10년 전 창립 40주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도약한 것처럼 실적 반등을 노리는 현대차그룹도 2019년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을 대신해 처음으로 시무식을 치른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주문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부터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고 새로운 시도와 이질적인 것과의 융합을 즐겨주십시오. LG그룹 수장에 오르고 첫 새해를 맞은 구광모 회장은 고객 우선을 내세우며 몸을 낮췄지만 주문은 역시 혁신이었습니다. 고객을 위한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LG가 나아갈 방향을 수없이 고민해 보았지만 결국 그 답은 고객에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대부분 기업이 올해 글로벌 경기 악화 우려 등으로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에서 도전과 혁신을 앞세웠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지금 이 순간에 임해야 한다며 위기의식을 강조했고
신동빈 롯데 회장도 기존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비즈니스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019년 주식시장도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발 악재의 휘청인 코스피는 1% 넘게 떨어지면서 201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2019년에 첫 거래를 시작한 주식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며 새해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잠시뿐 점차 상승폭을 줄이더니 내림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수 하락을 만회하지 못하고 1%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2000선이 붕괴했던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최저치로 간신히 2010선만 지켜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3,100억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에 나섰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나빠진 상황에서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중국과 홍콩, 타이완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PMI도 50을 하회하면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코스피도 화학, 정유와 같은 원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낙폭이 커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역시 1% 가까이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3원 넘게 오른 1달러에 1,119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청와대 관련 폭로성 주장을 계속해온 신재민 전 사무관을 정부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NG의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폭로성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재민 전 사무관. 정부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NG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나 적자 국채 추가 발행에 관한 논의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를 공익적 성격의 내부 고발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며 고발을 안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처지에 놓인 신 전 사무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공직사회의 부당함을 알린 공익제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채 업무 담당자였던 만큼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옆에서 청와대랑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과장님이요, 국장님이요. 부당한 지시 받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내용까지 다 들었습니다. 청와대 누구인지 특정되는 분이 있어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어떠한 정치 이익 집단에도 속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있을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와 신 전 사무관이 서로의 주장에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는 만큼 진실은 결국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은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관련 의혹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는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는지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을 소환합니다. 핵심 참고인 신분입니다. 대검 감찰 조사 외에 김 수사관이 검찰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은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전화로 출석 요청 연락이 왔다며 김 수사관이 내일 오후 1시 반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해왔던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자세히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신의 첩보가 윗선의 지시에 의한 업무였다고 주장해온 만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첩보를 생산한 경위는 물론 윗선 어디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 반원들을 불러
평소 업무 체계와 보고 방식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해 보고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함께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도 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하고 김 수사관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수사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인은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이 전직 당협위원장인 점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연계해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사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희택입니다. 청와대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는 해를 이어 대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통해 의혹은 모두 해소됐으니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야의 화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논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가 확인된 만큼 국정조사나 특검 주장은 우기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정쟁을 그만두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리 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자유한국당이 깨끗하게 버려주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관철한 운영위원회에서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로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등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고 청와대가 자료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등 새로운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만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과 함께 특별감찰반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도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상임위들의 또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상임위 소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책임이 국회와 기재위에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속한 기재위 소집을 촉구합니다. 국회법상 상임위 위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이 가능한 만큼 한국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소집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를 넘긴 운영위원회 혈투의 여진이 새해 벽두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한국당이 판정패를 당했다는 대체적인 관전평 속에 어떤 반전의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심 선고 때 재판 생중계에 반발해서 출석을 거부한 이후 4개월 만인데요. 오늘은 자신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생각이 안 난다며 멋쩍게 웃는 등 여유로워진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변론이 끝날 때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차림으로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결심 공판 이후 법정에 나온 건 약 넉 달 만입니다. 방청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던 법정에는 딸 승현 씨와 이재호 전 의원 등 측근들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각 1시간 동안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은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이 부당하다며 징역 15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이 무의미하다며 측근들의 검찰 진술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변론이 끝날 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1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예측근 15명이 증언석에 섭니다. 오는 9일에는 이 전 대통령이 측근인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대통령이 낼 돈을 너희가 좀 대신 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쓰는 비용을 좀 삼성에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인지에 따라가지고 뇌물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될 거거든요.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던 관계자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서게 되면서 항소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납니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헌 기자, 우 전 수석이 우 전 수석이 잠시 뒤에 석방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2시간 뒤인 오늘 자정을 넘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와는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합해 4년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것인데요. 그런데도 석방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묵인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해 7월 형사소송법상의 1심 재판 구속기한인 6개월이 만료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2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6개월인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6개월 전에 발부된 구속영장 기한이 내일로 끝나게 되자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또다시 요청을 했는데 법원은 이번에는 구속 상태에서 진행됐던 불법 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됐고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1년 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 구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인 이순자 씨가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고 말한 건데요. 여야 모두 망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작은 이순자 씨가 한 인터넷 극우 매체와 40여 분 동안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씨는 남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이 씨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5년 단임제를 도입한 남편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사당은 해당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면서 범죄자와 비호 세력의 말이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핥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5.18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안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도 같은 생각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까? 이순자 씨 말에 동조합니까? 전두환을 비롯한 5.18 범죄자에 의한 역사 모독, 피해자 모독 발언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일말의 반성도 없이 변함없는 뻔뻔함은 따를 자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참여야 속죄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자신의 만행으로 희생된 영령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민주평화당은 해외 토픽에 나올 일이라며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맡고 있는 한국당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남편이 치매를 앓아 재판에 나올 수 없다는 이 씨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은 재작년 회고록은 어떻게 냈는지 궁금하다고 비꼬았습니다. 반면 이 씨 발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밤늦게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 차림의 남성이 수사관들에 이끌려 경찰서 밖을 나섭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살 박모 씨입니다. 계획된 범행이셨나요? 범행 저지 원한 있었어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박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흉기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경찰은 박 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정신과 진료 상담을 받던 중 고성을 지르며 의사를 공격하고 다른 의료진을 대피시키려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틀 내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가족 등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야죠. 일부도 했고 저희 쪽에서는 아직 그런 거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 범행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의사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야 전문가인 고 임세원 교수입니다. 빈소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임세원 교수의 빈소는 사흘 만에야 차려졌습니다. 사건 수사와 부검이 동시에 진행돼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누구보다 환자들을 이해했던 고인이었기에 조문객들의 얼굴엔 슬픔과 침통함이 가득했습니다. 고인의 여동생은 오빠가 의사이기에 앞서 스스로 우울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환자와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 사회적 낙인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치료받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야 전문가였던 고인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경험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낸 뒤 힘들어도 오늘을 견뎌보자고 환자들을 격려했지만 예약도 없이 찾아온 환자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선 정신과 진료 현장을 대상으로 대피 통로나 비상벨 설치, 보안 요원 배치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물론 어디서나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은 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가장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확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의사들이 안전한 진료 못지않게 바라는 건 환자들의 인격적 대우와 치료라며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는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는 데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진료 현장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네, 연말연시에 안타까운 사건 소식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새해 첫날 4시간 동안 홀로 화장실에 갇혀 있다 숨진 4살 배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훈육을 위해 아이를 가두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 차량이 멈춰서고 119 대원들이 들것과 구급함을 챙겨 좁은 골목길을 서둘러 올라갑니다. 잠시 뒤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합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한 여성의 신고 전화 때문입니다. 119 구급대가 이곳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도착 당시 4살 여자아이가 침대 아래쪽에 뉘어져 있었고
의식과 맥박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인 35살 이모 씨.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새벽 3시부터 아이 혼자 화장실에 가둬놨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쯤 화장실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고 쓰러진 아이를 방에다 눕힌 뒤 의식이 없어 오후 3시쯤 신고했다는 겁니다. 3남매 중 막내였던 아이는 부모가 사실상 별거 상태로 다른 남매와 함께 어머니가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거를 벗을 고친다고 1, 20분도 아니고 4, 5시간을 화장실에다 가둬놓으면 말이 되냐고. 그건 하나의 그 뭐라 그러겠어. 그거 죽이라고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 그거를.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 씨를 조사 도중 긴급 체포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에서 피멍 자국이 발견됐고 이것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상처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물어봐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경찰은 아이의 몸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된 만큼 평소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도쿄 번화가에서 차량이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치는 사건이 일어나 새해 벽두부터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범행 동기가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해가 바뀐 직후인 어제 새벽 0시 10분쯤 도쿄 하라주쿠 쇼핑거리에서 21살 남성이 차를 몰고 사람들에게 돌진해 행인 8명이 다쳤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옴질리교 사형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행 후에는 차량에 불까지 붙이려 했다는 이 남성. 체포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은 테러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옴질리교는 지난 1995년 도쿄 지하철역에서 맹독성 가스인 살인가스를 살포해서 13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친 사건의 배후로 유명한데요. 1980년대에 옴질리교를 만든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일본의 왕이 되겠다는 야망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도쿄 지하철역 테러 사건과 관련해 교주 아사하라 등 옴질리교 관계자 13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차량 돌진 테러의 범인은 바로 이 사형 집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말 2기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이후에 총 36명을 사형했고 지난해에는 모두 15명을 처형하는 등 사형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일본의 사형제 찬반 논란에도 다시 한번 불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부터 최근 레이더 공방까지 한일 정부 간의 이견이 생길 때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국제사회로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국제 여론전에 나서는 건데 우리 정부의 꼼꼼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함정이 사격 전 단계에 사용하는 위험한 레이더를 자국 초계기에 비췄다는 증거라며 일본 정부가 유튜브에 올린 영문 번역 동영상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비행이었다는 우리 정부의 반박을 의식한 듯 시작 부분에는 초계기의 비행 고도와 거리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화는 물론 설명을 통해 우리 군함이 사격 관제 레이더를 비췄다는 식의 영문 자막을 10여 차례나 노출했습니다. 이 영문 동영상은 조회수가 이미 60만을 훌쩍 넘었고 댓글 대부분은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군함이 해상 충돌을 피하는 국제 기준을 어겼고 자신들은 국제 룰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自衛隊がしっかりと国際法規あるいは国際取り決めにのっとって適切に活動していたということをぜひご理解いただきたいという。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간 문제에 국제 룰을 거론하며 국제 여론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을 때도 또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韓国には国際社会の一員として責任ある
対応を望みたいと思います。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일본 정부가 국제 무대로 치고 나가는 데 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다소 밋밋하고 한 박자 늦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룰은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인데 자세한 사실관계를 떠나 일본 측 주장이 큰 목소리로 파급되는 게 현재 상황인 만큼 이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보신 분들,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천체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말하는 장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브라이언 메이가 새해 첫날 신곡을 발표했는데 이걸 들고 찾은 곳이 쇼케이스 행사장이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1, Go New Horizons! 함께 외친 카운트다운은 새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2006년 발사된 우주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태양계의 끝자락 미지의 소행성 울티마 툴레에 가장 근접한 순간입니다. 인류가 보낸 우주선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가서 천체를 근접 관측한 것입니다. 태양 주위 한 번 도는데 295년. 이미 태양계를 벗어난 보이저 1, 2호도 보지 못하고 지나친 곳입니다. And at 4.1 billion miles from home, it's the farthest exploration of worlds ever. Our first close-up look at one of these ancient building blocks of the planets. 천체 물리학자이면서 이번 프로젝트의 협력 과학자로 참여한 그룹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도 우주선과 같은 이름의 신곡을 내며 축하했습니다. And I started to think this mission to me represents more than the mission itself. It actually represents to me the spirit of adventure and discovery and inquiry which is inherent in the human spirit. 퀸의 공식 홈페이지 첫머리에도 이 우주선과 소행성의 이야기가 자리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이 소행성 사진 약 900장을 찍어 지구로 보냅니다. 빛의 속도로도 6시간이 걸릴 만큼 멀어서 사진 등 수집 데이터를 모두 받는 데는 2년 정도 걸립니다. 라틴어로 미지의 세계라는 뜻의 울티마 툴레가 행성 탄생의 비밀을 얼마나 밝혀줄 수 있을지 세계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부터 타이완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타이완과 평화 통일을 할 것이라면서도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해선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첫 공식 행사로 타이완 동포의 고안은글 발표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돼 있어 어떠한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양안 동포는 모두 똑같은 중국인이라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在中华民族走向伟大复兴的进程中，台湾同胞定然不会缺席。 타이완과의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통일 후 타이완 동포의 제도와 재산, 권익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할 경우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한 무력 행사 또한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我们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지원 보장 법안에 서명했다고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타이완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미중 간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서울 남현동 강남순환도로 봉천터널 수서 방향에서 멈춰있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소형 승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가 뒤집히면서 47살 운전자가 양쪽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고장으로 터널 안에 멈춰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40개를 태우고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 1층 신발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마신 61살 강모 씨 등 7명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유독가스가 시장 내부를 뒤덮어 상인과 인근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목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을 무사히 구조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빌라 20제곱미터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알아야 할 정보들만 전해드립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인해 피싱 사기 당했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프로필 사진에 지구본을 띄우는 건데요. 해외 가상 번호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피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대화 상대가 해외 번호로 가입된 번호라면 프로필에 주황색 바탕에 지구본 그림이 뜨게 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 때 지구본 그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미세먼지의 피해가 해가 갈수록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지수가 나쁜 날에는 수도권에 있는 노후차 40만 대 운행이 금지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경유차의 경우 2002년, 휘발유 LPG 차량은 1987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270만 대가 그 대상이 됩니다. CCTV로 단속이 되고요.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이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닭이나 오리를 키울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정해 지난 12월 31일 공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축산업 허가도 취소되는 등 앞으로는 축산 환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구제역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소, 돼지 사육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때는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소규모 사육 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그 외 전업 농가에는 절반만 보도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매년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의 피해가 증가하고 중국 등 인근 나라로부터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커지면서 지원 금액이 확대됐다고 하네요. 네, 배우 송혜교 씨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립운동 유적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한국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한때 접속량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는 독립운동 유적이나 도시별 역사 안내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이 같은 사이트가 개설됐다고 하니 꼭 한번 방문해 보셔야겠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녀공학대학마다 있었던 총여학생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 중 연세대학교에서만 총여학생회가 남아 있었는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여학생회 존립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연세대 총여학생회가 31년 만에 사라지게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조 국사님, 혹시 크리스퍼라는 거 아십니까? 크리스퍼요. 네, 네, DNA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인데요. 김태우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습득한 불법적 사찰이라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유전자 가위에 의해 잘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우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수석님이 소관하고 있는 모든 특감반원이 참여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근거를 해서 각 부처의 모든 감사관들이 이를 움직인 겁니다. 수십 명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감사들에 대해서 사표를 받고 종용한 겁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언론사안 가지고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한번 그 녹취 24명의 관계자 그만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환경기술본부장으로 근무했던 김정주이고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나 산자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정말로 내로남불의 DNA가
몇 속까지 들어있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이 판치입니다, 대답이. 위원장님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는 다른 의원들 말씀하시는데 방해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시간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든 낮춰서 하든 건 제 마음입니다. 아니 지금 멈췄습니다. 이만희 의원님께서 정말 조용하신 분인데 저렇게 흥분하신 거 저건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가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 틀었잖아요. 무슨 뭐 대단한 폭로라고. 이 사람이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무슨 당인지 아세요? 새누리당 23번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보좌관들하고 밤새서. 근데 도대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이 운영위원회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요 10초만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그 보여주신 김정주라는 그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기 임년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임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신 것으로 조금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만희 의원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태우 전 수사관에 이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자, 국채,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주장인지 이해하기도 어렵죠. 청와대를 둘러싸고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논란들. 쟁점은 무엇이고 지난 운영위에서 어디까지 정리된 건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잠시 뒤 10시 50분에 뵙겠습니다.